여러분, 애쓰셨어요. 많이 고되셨죠? 토닥토닥 해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신 모든 분들께 특급 칭찬 날려드립니다.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아이템북스에 한 권으로 읽는 이야기 세계사 보고 있죠? 오늘은 네 번째 챕터 중세 유럽에서 유럽 세계의 형성을 보도록 할게요. 유럽 세계의 형성. 게르만족의 이동. 게르만은 주로 유럽 북부에 있는 발트해 지방에 살고 있던 민족으로 대단히 거칠고 사나웠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다른 민족과 싸워야 했기 때문이다. 게르만족은 추장의 지도를 받으며 부족을 이루고 가축을 기르면서 살았으나 농사 기술은 아주 서툴러서 비료도 만들 줄 몰랐다. 따라서 기름진 땅과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 새로운 풀밭을 찾아 사는 곳을 자주 옮길 수밖에 없었다. 이들 게르만의 거주지인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발트해의 북동쪽에는 그들보다 더 거칠고 사나운 민족이 살았는데 바로 훈족들이었다. 훈족들은 주로 숲속에서 지내며 남의 재산을 빼앗기 일쑤였으며 이들이 쳐들어오면 사나운 게르만족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이리하여 게르만족은 훈족들을 피해 남쪽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다. 게르만족은 대이동이 있기 전부터 로마에 옮겨와 남의 집 종이나 용병 등으로 생활을 꾸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출세하여 로마의 장군이 된 사람도 있었다.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은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집단을 이루어 무력으로 쳐들어온 것이다. 그들에게는 양식과 땅이 조금밖에 없었다. 로마는 그들을 모른 척 했으므로 거칠고 사납기로 이름난 게르만족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그들은 가축과 양식을 닥치는 대로 빼앗았다. 참다 못한 로마 제국과 게르만 사이에는 싸움이 일어났으나 로마 제국은 군사들까지도 향락과 삭치를 일삼던 분위기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게르만족을 이길 수 없었다. 게르만족이 원하는 곳은 지중해 연안 지방, 특히 아프리카의 튀니지 지방이었지만 이 지방은 로마 제국의 국민을 먹여 살리는 양식 창고와 같은 곳이어서 쉽게 내줄 수 없었다. 사나운 게르만족의 횡포에는 로마 제국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로마는 그들이 다스리고 있던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을 게르만의 여러 민족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프랑크족에게는 갈리아 지방의 북쪽, 부르군트족에게는 남프랑스의 론 강 일대, 서고트족에게는 에스파냐, 앵글로색슨족에게는 브리타니아, 반달족에게는 아프리카 지역을 주어서 그들만의 왕국을 세우게 했다.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일으킨 훈족은 5세기 초에 유럽으로 쳐들어가서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유고슬라비아의 일부를 정복하고 라인강을 건너 갈리아까지 쳐들어갔다. 이렇게 하여 그들만의 왕국을 세운 게르만족은 그 이후에 로마와 가깝게 지내면서 로마의 발달된 문화를 받아들였다. 게르만족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로마 제국에 기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의 완전한 국가를 이룰 만한 문화적 전통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창과 칼로 로마를 정복한 게르만족은 문화 면에서는 로마에게 정복당한 꼴이었다.
그들은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라틴어와 자기네의 게르만어를 섞어 사용했는데 이것이 뒷날 이탈리아어가 됐다. 에스파냐로 건너간 게르만족도 라틴어와 게르만어를 섞어 독특한 스페인어를 만들어냈다. 프랑스어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영국으로 건너간 앵글로족과 색슨족은 순수한 그들만의 말을 썼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영어의 시조가 되었다. 프랑크 왕국의 출현. 5세기 중엽 갈리아 지방의 남쪽의 론강 골짜기에는 부르근드족이 살고 있었으나 프랑크족이 뒷날에 이 지역을 차지하여 다스리게 되었다. 그들은 민족의 대이동이 끝나갈 무렵 5세기 말에 뒷날 프랑크 왕국의 시조가 되는 클로비스의 지위를 받으며 10여 개의 여러 부족을 합쳐 프랑크족을 통일했다. 클로비스는 곧이어 로마 카톨릭으로 종교를 바꿔 로마 교회와 갈리아의 로마 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신은 하나이므로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아리우스파의 서고트족을 에스파냐로 몰아냈다. 로마인이 정통적 신앙으로 굳게 세운 것은 신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라는 아타나시우스파의 주장이다. 클로비스가 가톨릭을 믿기는 했으나 그의 행동은 정반대였다. 사람들을 속이고 욕하고 때리고 죽이는 일을 밥 먹듯이 했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쟁자를 없앴으며 자신의 영토와 세력을 키워나갔다. 게르만족이 세운 대부분의 왕국들은 오래가지 못했다. 자기들이 살던 곳을 떠나 남의 나라에 옮겨온 적은 무리의 부족들이 오랫동안 뿌리를 받고 살아온 민족들을 다스린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오직 프랑크 왕국만은 유럽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살던 곳을 버리지 않고 세력을 넓혀나가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한편 가톨릭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로마인이나 교회와 다투지 않았다. 비잔틴 제국이나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은 것도 프랑크 왕국이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511년 클로비스가 죽자 프랑크족의 관습대로 왕국을 그의 4 아들들이 나누어 다스리다가 막내 아들 클로타르 1세가 558년 왕국을 다시 하나로 통일했다. 클로타르 1세는 형들과 사이가 몹시 나빠서 자주 다투었고 행실이 좋지 않아 형수들을 데리고 살 정도였다. 클로타르 1세가 죽고 왕국은 다시 그의 3 아들들이 나누어 다스렸는데 이때에도 형제끼리의 싸움이 일어나고 무서운 음모와 모략이 그치지 않았다. 이리하여 7세기 말에는 프랑크 왕국의 실권은 귀족들을 등에 업은 재상들의 손으로 넘어갔고 왕은 이름뿐인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았다. 732년 에스파냐를 점령한 이슬람군이 프랑크 왕국으로 쳐들어왔다. 이슬람군은 대부분 기병들이었는데 이들을 막기 위해 나선 마르텔은 푸아티의 평원에 군사들을 숨겨놓고 이슬람군을 끌어들여 무찔렀다.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닌 한낱 재상이 적의 침입을 물리친 것이다. 이때부터 마르텔의 존재는 더욱 크게 자리 잡아서 심지어는 그에게 왕이 되어달라는 국민들의 외침이 있을 정도였다. 마르텔은 오직 왕국을 굳게 지키기 위해 기병대를 기르는 데 온 힘을 쏟을 뿐이었다. 마르텔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 피핀이 대를 이어 재상이 됐는데 무능한 왕을 비난하는 국민들은 피핀한테도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했다. 왕의 무능은 여전하고 국민들의 간청이 이어지자 피핀은 마침내 왕을 수도원으로 쫓아버리고 스스로 왕위에 오름으로써 751년 카롤링 왕조가 시작됐다. 그 무렵 동로마 제국의 황제와 카톨릭 교황은 사이가 나빠졌다. 콘스탄티누스 1세의 기독교 승인 이후 유럽 대륙은 기독교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지도자인 교황의 힘 또한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강해졌다.
그런 와중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교황을 건드린 것이다. 로마 교황은 800년의 서로마 제국의 황제 칭호를 카를 대제, 즉 샤를마뉴에게 내렸다. 샤를마뉴 대제는 서로마 제국을 잇는다는 구실로 자신의 세력을 튼튼하게 다지게 됐다. 샤를마뉴 대제는 이탈리아 왕국으로 쳐들어가서 로마를 중심으로 한 땅을 교황에게 바침으로써 프랑크 왕국과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아주 가까워지게 됐다. 샤를마뉴 대제의 업적. 샤를마뉴 대제가 서로마 제국의 대제가 되자 프랑크 왕국의 국민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샤를마뉴는 튼튼하고 의젓한 체격에 몸에는 보석이 박힌 칼을 차고 있었으며 사냥과 운동도 뛰어나서 그를 따를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는 결혼을 5번이나 했는데 황비를 포함해 부인이 모두 9명이었다. 샤를마뉴 대제는 영토를 넓히는 일에 힘을 기울여 먼저 롬바르드족을 쳐서 땅을 빼앗고 동쪽으로는 색슨족의 항복을 받아 가톨릭 신앙을 가지게 했다. 이어서 헝가리와 유고의 일부까지 정복해 동쪽 경계선을 엘베 강까지 넓혔다. 로마의 교황은 서로마 제국의 샤를마뉴 대제라는 든든한 보호자가 생김으로써 동로마 제국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됐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위협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이처럼 샤를마뉴 대제와 로마의 교황이 손을 잡은 이후 유럽은 황제와 교황이라는 두 지도자들에게 의논도 하고 다투기도 하면서 발전했다. 샤를마뉴 대제는 영토를 넓히는 한편 유럽의 문의의 부흥에도 정성을 쏟았다. 그는 학자들을 불러 라틴 고전을 연구하게 하고 각지의 수도원 학교를 세워 교육에도 힘써 중세 문화 발전의 바탕을 마련했다. 샤를마뉴 대제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뒤를 이은 셋째 아들 루이 경건 왕은 신앙심만 깊었을 뿐 나라를 다스리는 재주는 전혀 없었다. 그는 형제와 영토를 나누는 문제로 처참한 전쟁만 일삼다 죽었다. 그 뒤 843년 맺은 베르덩 조약에 따라 프랑크 왕국은 셋으로 나뉘어졌는데 맏아들 로테르는 이탈리아와 라인강 유역을 차지해 황제라 불리고 둘째 아들 루투비히는 라인강 유역의 동쪽, 셋째 아들 카를 2세는 라인강 유역의 서쪽을 차지해 다스렸다. 로테르가 일찍 죽자 다시 싸움이 일어나 870년 메르센 조약에 따라 라인강 유역은 루투비히와 카를 2세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다. 이리하여 이탈리아, 동프랑크, 서프랑크의 세 나라로 갈라져 오늘날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의 바탕이 이루어졌다. 이민족과 바이킹의 침략. 샤를마뉴 대제가 죽은 뒤 프랑크 왕국은 동서 프랑크로 나뉘어졌고 9세기 후반부터는 동서 프랑크를 비롯한 유럽 전체가 다시 한번 이민족의 침입으로 몹시 시달리게 됐다. 서프랑크 왕국은 바이킹이라고 불리는 노르만족의 습격을 받았고 동쪽에서는 마자르족이, 남쪽에서는 이슬람군이 물밀듯이 쳐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준 것은 바로 바이킹이다. 바이킹의 고향은 노르웨이의 피오르드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은 땅 위에서보다 바다에서 더 자유롭게 생활했다. 그들의 배는 길이가 약 20m로 앞에는 높이 솟은 뱃머리가 있고 노나 돛을 이용해 40에서 60명을 태우고도 1시간에 20km의 속도로 항해했다.
바이킹은 바다를 휘젓고 다니는 해적으로 성격이 아주 거칠고 난폭해 이들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후에는 농작물과 가축,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바이킹은 가을 추수가 끝날 때쯤이면 육지로 올라와서 바다가 가까운 도시나 마을을 빼앗아 지내다가 이듬해 봄에 바다로 돌아갔다. 바이킹의 약탈 행위가 점점 더 심해지자 911년 서프랑크 왕은 바이킹의 두목 롤로에게 센강 하류의 땅을 주기로 하고 굴욕적인 평화 조약을 맺었다. 이리하여 롤로는 노르망디 공에 봉해지고 그에 의해 노르망디 공국이 태어나게 됐다. 바이킹들은 다시 영국으로 쳐들어가서 앵글로색슨족을 물리치고 노르만 왕조를 세우기도 했다. 바이킹들은 지중해와 대서양을 누비며 온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으며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까지 세력을 뻗었다.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한 것도 바이킹들이다. 그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와인랜드라고 불렀는데 포도주의 원료인 포도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프랑크 왕국은 마자르족의 침입에 시달렸다. 마자르족은 오늘날 헝가리인의 조상으로 가축을 기르며 생활했으며 말을 타고 싸우는 데 익숙한 그들의 잔인한 성격은 결코 노르만족에 뒤지지 않았다. 동프랑크 왕국은 서프랑크 왕국에 비하면 안정돼 있었으므로 10세기 중엽 두 번의 힘든 싸움에서 마자르 군을 물리쳤으며 이때 마자르 군을 물리친 사람은 국왕 하인리히와 그의 아들 오토 1세였다. 오토 1세는 그 뒤 로마의 원정해 962년 교황으로부터 황제의 칭호를 받고 신성 로마 제국을 열어 약 200년 동안 강한 나라가 됐다. 또 다른 침입자인 이슬람 교도는 9세기 중엽부터 북아프리카의 중앙부에 있는 튀니지를 근거로 하여 지중해의 여러 섬을 습격해 유서가 깊은 성당과 대사원 등을 파괴했다. 이들 침략자 가운데 바이킹과 마자르족은 별다른 신앙이 없었으므로 쉽게 가톨릭 신자가 됐으나 이슬람 교도들은 그들의 종교의 신념이 굳어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던 십자군 원정의 원인이 되었다. 동로마 제국과 유스티아누스. 콘스탄티노플에는 게르만족의 침략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지킨 동로마 제국이 있었다. 동로마 제국은 1453년에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할 때까지 1000년 동안 계속됐다. 527년 이 동로마 제국을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면서부터는 산압기로 이름난 게르만족의 왕들도 언제나 고분고분했다.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483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농부의 아들인 그가 황제가 되어 동로마 제국을 크게 일으키기까지 그의 아내 테오도라 황후의 도움이 컸다.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니케의 반란이 일어나자 그는 생각을 거듭한 끝에 아내에게 반란을 피해 나와 밖으로 달아나자고 했다. 황후는 펄쩍 뛰면서 반란의 무리들을 피해 달아나느니 보다는 차라리 황제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들과 싸우다 죽는 편이 낫다고 설득했다. 황후는 또 신하들에게 비굴하게 사는 것보다 떳떳하게 죽는 것이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설득한 끝에 황제와 신하들은 마침내 힘을 합쳐 반란을 가라앉히게 됐다. 이 일이 있은 뒤부터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잠자지 않는 황제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동로마 제국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다.
황제는 게르만에게 짓밟힌 로마 제국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베리사리우스 장군을 앞세워 군대를 일으켰다. 이에 베리사리우스는 533년에서 이듬해에 걸쳐 아프리카에 있던 반달 왕국을 무너뜨렸고 535년에서 540년까지는 시칠리아 섬과 남이탈리아, 로마를 공격해 무찔렀다. 559년에는 다시 훈족을 무찔러 황제의 로마 제국 통일 사업을 도왔다. 쇠퇴한 동로마 제국을 다시 일으키려 결심한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또 하나의 빛나는 업적을 남겼다. 황제는 로마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만들어 534년 책으로 펴냈는데 바로 유스티아누스 법전이었다. 또는 로마 대법전이라고도 불리는 법률집이다. 그는 로마 제국이 쇠퇴한 까닭은 법과 질서, 도덕이 어지러워진 데 있다고 믿었다. 황제는 건축 미술에도 정성을 기울였는데 콘스탄티노플에 세운 성 소피아 성당의 뾰족한 탑이나 성당 안을 꾸미고 있는 모자이크 무늬는 아름다움의 국치를 이룬다는 평을 받는다. 위대한 황제의 빛나는 업적 뒤에는 수많은 백성들의 피와 땀이 배있겠죠?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한꺼번에 빨리 안 된다면 천천히 꾸준히 하라 입니다. 가능한 빨리 목적지에 다다르면 좋겠죠. 실패하더라도 포기하거나 너무 오래 절망하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나눠서 가기로 해요. 노력이 습관처럼 됐을 때 비로소 승리의 깃발을 뽑을 수 있겠죠?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36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37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